이 물에 빠지면 끝이야. 절대 끝이라고. 그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밧줄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새벽 3시 청진 앞바다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는 또다시 낡은 목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21살 때부터 시작한 이 일이 어느새 20해를 향해 가고 있었고 내 손은 밧줄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등은 구부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가, 병든 아내가, 그리고 배고픈 2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도 아깝게 느껴지는 나라에서 나는 바다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대로야, 오늘 할당량 채웠어? 선장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의 말투엔 격려보단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바다는 나에게 가혹했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물때를 읽고 바람의 방향을 감지하고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두려워하겠어. 나는 속으로 되뇌며 엔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또 다른 배였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방향타를 돌렸고 배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었으니까요. 20해 동안 반복해온 고통스럽지만 멈출 수 없는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해. 지금 당장. 그때 내 안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마치 바다를 덮으려는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의 결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며 배를 흔들었습니다. 어부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나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선장은 오전부터 할당량을 독촉했고 집에서는 아내가 이번 달 배급이 또 줄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 아들의 야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나는 그물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오늘은 꼭 크게 잡아야 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대로 이 날씨에 더 나갈 거야? 동료 어부 명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 너머에 오징어 떼가 있을 거야. 미쳤어? 하늘 좀 봐. 폭풍 올 징조잖아. 1시간이면 돼. 금방 돌아올게. 나는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엔진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가르며 먼 바다로 나아갔고 육지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물이 무거워지는 감촉이 느껴졌고 나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잡았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듯 천둥이 울렸고 순식간에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광폭한 짐승처럼 배를 덮쳤고 파도는 순식간에 벽이 되어 몰려왔습니다. 안 돼, 지금 돌아가야 해. 나는 그물을 버리고 방향타를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는 장난감처럼 흔들렸고 내 몸은 갑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밧줄뿐이었습니다. 살려줘.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내 목소리는 폭풍에 묻혀버렸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고 나는 차갑고 어두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끝인가?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야? 그때 나는 모래 위에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귓속이 먹먹했습니다. 폭풍의 괴성도 파도의 울부짖음도 들리지 않았고 세상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고 입안에선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폐 속엔 바닷물이 남아있는 듯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기침을 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제야 주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사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갈과 모래가 뒤섞인 해변이었고 내 주변엔 부서진 배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뱃머리 조각 찢어진 그물, 산산조각 난 목재들. 내가 타고 있던 배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뒤편으론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앞으론 끝없이 넓은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진 앞바다의 거친 파도도 멀리 보이던 항구의 불빛도 동료들의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중국인가? 아니야, 중국 해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나는 다리에 힘을 주며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모래가 푹푹 꺼졌고 젖은 옷은 무거운 쇠사슬처럼 몸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걸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배도 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섬이야. 무인도에 떨어진 거야.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족은, 집은, 나는 어떻게 돌아가지? 공황이 밀려왔지만 나는 애써 숨을 고르며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압니다. 당황하면 죽어. 나는 천천히 잔해의 더미를 뒤졌고 그 속에서 녹슨 칼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날은 무뎌져 있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나는 칼을 허리춤에 꽂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단 물부터 찾아야 해. 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축축한 흙과 이끼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물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고 가시덤불이 팔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폭풍은 나를 낯선 세계로 던졌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바다에서 버텨온 남자가 이 섬에서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절대로. 그날 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나는 섬의 지형을 파악했고 작은 개울을 발견해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 무릉덩이를 만들었고 이끼로 걸러낸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는 굶주림에 익숙했으니까요. 바위 틈에서 조개를 캐냈고 밀물대 고인 웅덩이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 먹었습니다. 불을 피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방법은 있었습니다. 나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고 돌두개를 찾아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 탁, 탁. 몇 시간이 지나자 작은 불꽃이 튀었고 나는 재빨리 마른 풀을 모아 불씨를 옮겼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작은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됐어. 나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더니 목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나뭇가지에 꿰어불에 구웠고 그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오랜만에 익힌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실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섬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삼켰고 숲에서 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낮게 울리는 동물의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나는 물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칼을 꽉 쥐었습니다. 뭐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아. 북한에서도 밤은 두려웠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소리.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있었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로프를 만들어야 해. 넝쿨을 꼬면 되겠지. 그럼 그물을 만들 수 있어. 말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말려서 보관할 수 있어. 그럼 며칠은 버틸 수 있고. 그때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 건가? 북한에선 바다에 나가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고 잡은 물고기도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감시받고 통제받고 영령받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눈도 영령하는 목소리도 할당량을 요구하는 선장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도 없이 무슨 자유야. 불을 더 지폈고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잠에 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때 나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7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해변에서 조개를 캐고 있었고 손톱 밑엔 모래와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일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섬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명해졌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배다. 나는 조개를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려. 아니야, 분명 배가 있어. 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으로, 언덕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넘어지고 긁히고 부딪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흰색 배 한 척이 먼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나는 미친 듯이 팔을 흔들었지만 배는 너무 멀었습니다. 안 돼, 전양 지나가면 안 돼. 나는 급히 주변을 살폈고 마른 나뭇가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불이야, 불을 피워야 해. 손이 떨려 돌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돌을 부딪혔습니다. 탁, 탁, 탁. 제발, 제발 붙어라. 불꽃이 튀었고 나는 마른 풀을 모아 불씨를 옮겼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젖은 나무잎을 던져 넣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쉬어갔지만 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배는 여전히 멀리 있었고 방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배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봤어. 날 본 거야.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배는 해안 가까이 다가왔고 작은 고무보트가 물에 내려졌습니다. 2명의 남자가 노를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해변으로 내려갔고 파도에 발이 잠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가까워졌을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보였습니다. 해양경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남쪽, 남한이야. 괜찮으세요? 어떻게 여기에? 한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내가 겨우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 그날 밤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표류했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나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이협하지도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을 건네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조사가 끝난 후 나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건물, 개인 침실, 하루 3끼 따뜻한 밥.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대우였습니다. 첫날 밤 나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고 비누 거품이 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움푹 패인 눈, 길게 자란 수염. 이 사람이 나야? 물을 잠그고 나왔을 때 침대 위엔 새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나는 옷을 입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밤인데도 도시는 환했고 자동차들이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북한에선 밤이 되면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여긴 다른 세상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틀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강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하는 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국가가 일을 정해줬고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만들어드리고 정착금도 지원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었습니다. 가족은 데려올 수 있습니까? 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과는 교류가 없어서.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겠지.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늙은 어머니, 병든 아내, 배고픈 두 아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폭풍에 휩쓸려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버린 셈이 됐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이불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웠습니다. 풍요로웠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부로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나는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걸까?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살아남아서 기뻐야 하는데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생존의 대가는 이런 거였구나. 몸은 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어부된 것 같지 않아요? 그날 동료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착 교육을 마치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선이요. 힘든 일인데 다른 걸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20해 동안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선원을 구하는 어선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포항의 한 중형 어선에 승선했습니다. 선장은 50대 중반의 다보진 남자였고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강대로 씨죠. 경력은 확인했어요.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긴 북한 아니에요. 편하게 해요. 처음 배에 올랐을 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장비는 최신형이었고 그물은 튼튼했으며 안전장치도 완벽했습니다. 구명조끼, 무전기, GPS까지. 북한에선 꿈도 못 꿀 것들이었습니다. 형님, 처음이죠.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젊은 선원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물을 만졌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첫 추락날 배는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느낌, 이 냄새, 이 소리. 오랜만이야. 폭풍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로 형, 그물 던져요. 나는 눈을 뜨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회의 경험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물이 바다에 가라앉았고 잠시 후 무거워지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당긴다. 함께 밧줄을 잡아당겼고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은빛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팔딱거렸습니다. 오, 대박이에요. 준혁이 환호했습니다. 선장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경력자는 다르네. 수고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잡은 물고기가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할당량도 검열도 압박도 없다고. 그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퇴근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신선한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대로 형, 고향 얘기 좀 해줘요. 북한 바다는 어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거칠었어요. 장비도 낡았고 바다도 험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바다는 바다였어요. 여긴 어때요? 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진짜 어부가 된 것 같아요.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도 이제 우리 사람이에요. 나도 웃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느꼈던 공포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된 바다였습니다. 폭풍이 나를 삼킬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길로 밀어 넣었구나. 그날 나는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포항 앞바다의 물때를 읽을 수 있었고 동료들의 이름을 모두 외웠으며 작은 원룸이지만 내 집도 생겼습니다. 여전히 가족 생각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항구에 홀로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낮게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정작 교육 때 받은 것이었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노트였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나를 삼킬 줄 알았다. 하지만 폭풍은 나를 삼키지 않았다. 나를 새로운 길로 밀어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계속 적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생존은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졌지만 나는 닦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두고 왔다. 그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 그게 그들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형님, 뭐해요? 준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덮고 웃었습니다. 그냥 생각 정리 좀. 오늘 수학 좋았죠? 선장님이 보너스 준대요. 그래, 다행이네. 준혁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가르쳐줬어. 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가 온다는 것.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강대로보다 더 단단해졌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줄 안다. 무인도는 공포였지만 동시에 재탄생의 순간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처럼. 다음 날 아침 배에 오르며 선장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힘내볼까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물을 점검하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나에게 상처도 줬지만 두 번째 기회를 준 스승이기도 했다고. 폭풍은 끝났고 나는 여전히 서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배가 출항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폭풍이 와도 어둠이 와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바다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밧줄을 움켜쥐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